네, 이태원 참사 1년을 맞아 내일 모레 서울광장에서 시민 추모대회가 열릴 예정인 가운데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참석을 요구했습니다. 이태원 참사의 진상을 밝히기 위한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도 다시 한번 강조하고 나선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와 함께 현안 관련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대표님 원내대표 취임하신 이후에 처음 모셨는데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태원 참사 관련된 얘기 나누기 전에 오늘 이 인선이 있었으니까 이 얘기부터 여쭤보게 되겠습니다. 당무에 복귀한 이재명 대표가 공석이었던 지명직 최고위원 또 정책위 의장에 누구를 인선할 것이냐 많은 관심이 쏠렸었는데 충청 출신 박정현 전 대덕구청장 또 호남 출신 이계호 의원이 임명이 됐습니다. 예. 인선 배경을 좀 설명해 주신다면요. 우선 처음부터 그 지명직 최고위원은 네. 여성을 좀 찾으셨어요. 그래서 여러 여성 했는데 아무래도 충청권, 호남권의 여성을 하다가 충청 지역의 박정현 그 전 대덕구청장이 과거에 비대위원도 한 적이 있습니다. 네. 지난 4.7 재보궐선거 우리가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패배하고 난 다음에 비대위가 구성됐을 때 그때 잠시 참여해가지고 일을 했던 기억이 있고요. 굉장히 환경운동이나 시민사회운동 열심히 하면서 그다음에 대덕구청장으로 일도 잘해서 평판이 좋아서 지명직 최고위원으로서는 충청권 그다음에 여성을 대표하기 무리가 없어 보인다, 괜찮다 이런 평판이 있어서 선택을 했고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주요 당직이나 이런데 호남권 인사가 한 분도 안 계셔서 이계호 의원님 같은 경우는 문재인 정부 때 농림부 장관도 하셨고 그다음에 삼선의 중진 의원이시고요. 굉장히 그 호남 지역에서 유일한 삼선 의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로서는 그 호남 지역의 대표성을 갖고 이계호 의원을 정책위 의장으로 모셨습니다. 네. 그런데 그 지명직 최고위원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그 지역이 대전 대덕구에서 그분이 이제 출마 준비를 하시다 보니까 지금 현역 의원은 이제 아무래도 비명계로 꼽히는 박영순 의원 지역구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비명계 일각에서는 이게 좀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 뭐 이런 비판도 좀 내놓는 것 같더라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참 고민스러운 부분인데 그렇게 하다 보면 찾을 분이 하나도 없게 되더라고요. 어디든 어느 지역에 경쟁이 아닌 분들이 없고 그래서 물론 뭐 가장 중요한 건 우리 당은 공천 문제나 이런 과정은 이미 만들어진 시스템에 의해서 그다음에 공정하고 투명하게 경선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큰 우려를 하지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당무에 복귀한 이후에 계속해서 통합을 강조하고 있고 또 통합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데 어제는 또 전현직 원내대표들과 함께 오찬 회동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자리에서 대표가 좀 강성 당원들을 자제시켜야 되는 것 아니냐. 홍영표 원내대표도 뭐 그런 얘기를 하신 걸로 지금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사실은 훨씬 더 좋은 얘기가 더 많았는데 이 부분만 기사가 났는데요. 어제 여러 가지로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어요. 전직 그 원내대표들이다 보니까 뭐 앞으로 예산 문제라든지 또 주요 법안 처리 또 당내 소통 이런 등등 관련된 좋은 얘기를 해주셨고 그중에서 이제 홍영표 전 원내대표께서 이미 일부 강성 지지층 때문에 좀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계시다. 그걸 어떻게 하면 좋겠냐 했을 때 이재명 대표가 이미 보니까 그런 걸 좀 자제해달라고 한 게 자기가 한 8번 차례 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8번. 자제 요청하는 거를 SNS에 올리고 그 방송에서 얘기도 하시고 해서 말씀을 하셨고 또 최근에 소위 뭐 그 5분의 이 국민청원이 있었잖아요. 뭐 징계하라고 그걸 이제 불문에 붙이고 더 이상 왈가왈부하지 않겠다라고 하니까 본인한테도 이런 좀 약간 험악한 문자들이 쇄도한다 이런 얘기를 해서 사실은 권리당원 한 분 한 분의 굉장히 자유로운 결정을 일일이 어떻게 저희가 하기는 어렵더라고요. 그다음에 그런 분들에 대해서 확인되는 대로 징계를 하긴 합니다. 어제 사무총장이 배석을 했었는데 사무총장이 이미 몇 명은 확인해서 징계를 했고 또 일부 분들 같은 경우는 아예 우리 당원들이 아니세요. 확인해 본 결과는. 그래서 어쨌든 좀 잘못된 과정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나는 좀 그런 것들을 자제해달라. 당의 통합과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그러한 어떤 그 당내 갈등이나 또는 상대에게 모욕적 인신공격성 발언들은 좀 자제하는 게 좋겠다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그 경우 도를 지나친 경우에는 어떤 그 절차적인 걸 밟아서 징계를 할 수 있거나 이런 것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문제를 그냥 오직 당원들의 문제로만 보는 게 아니라 이런 강성 당원들은 늘 있었거든요. 근데 이런 강성 당원들의 비상식적인 요구들을 자꾸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지금은 수혜자라고 하지만 한때는 가장 피해를 본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또 지금 피해를 보시는 의원님들 중에서는 몇 분은 정치인들 중에 몇 분은 그 당시에 가장 그 수혜를 봐서 그 당 지도부에 입성하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그 약간 비상식적이거나 좀 일부 이 도를 넘는 주장을 하는 당원들이 있는데 그러한 당원들의 에너지를 자꾸 자기의 정치적 이해관계로 활용하려고 할 때 더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상식적인 당원들의 문제는 당원들의 문제를 정리하지만 네. 국회의원들이나 정치인들이 조금 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자기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생각도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이재명 대표가 더 이상 왈가왈부하지 말라. 그러니까 가결파 징계 요구에 대해서 더 이상 왈가왈부하지 말라 이렇게 목을 박았습니다만 당내 일각에서도 계속해서 징계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와중인데 민주당 원로로 꼽히는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히려 이 대표가 이분들한테 큰절이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이후에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고 이게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크게 이길 수 있었던 배경이 된 것 아니냐 이런 말씀도 하셨더라고요. 그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뭐 이건 뭐 유인태 전 총장님의 해석이니까 네. 뭐 저야말로 왈가왈부하고 싶진 않은데 너무 사후적 해석인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어쨌든 당의 의원총회라든지 또는 그 전에 그 지역위원장 국회의원 포함한 연석회의 등에서는 부결시키자라는 게 어느 정도는 네. 당의 그 대부분의 컨센서스가 모여진 거죠. 실제 투표 행위를 보면은 우리 당의 한 170여 명 중에 한 140여 분은 반대를 했던 거고 네. 반대 또는 기권이었고 30여 명 정도가 가결을 한 거죠. 그러면 당의 상당수의 다수는 반대를 한 건데 그 약간 30분 정도가 이탈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거는 조금 문제가 있죠. 근데 물론 결과론적으로 잘 됐으니까 좋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재명 대표나 저희 지도부에서도 더 문제 삼지 않고 가자 이렇게 되는 거지. 저는 뭐 이 처음부터 그런 이렇게 될 걸 알고 했냐? 그건 또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당이 좀 더 기강을 잡고 질서가 잡힌 정당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다양한 의견을 내고 그 토론을 할 수 네. 있지만 어떤 정도 의견을 모아지면 그 의견에 따라가는 게 필요하다. 실제로 그날 박광원 원내대표가 당시 원내대표가 부결을 했었으면 당론은 아니지만 부결을 좀 호소하는 듯한 말을 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전혀 존중하지 않고 그렇게 된 거는 좀 굉장히 유감스러웠죠. 네, 알겠습니다. 이태원 참사 시민 추모대회 관련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대통령실에서 이게 추모 행사가 아니라 야당이 개최하는 정치 집회의 성격이 짙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참석하지 않겠다 이런 방침을 밝혔는데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주최에서 우리가 빠지겠다 뭐 예. 이런 입장도 밝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대통령실에서 다른 입장은 전해지지 않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참 답답합니다. 그러니까 참석 안 하기 위한 명분을 억지로 만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부터 이분들하고 관여를 대화도 했었는데 네. 더불어민주당이 처음부터 주최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서울시 광장을 사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서울시하고 관계도 있고 해서 더불어민주당이 함께 해주면 조금 더 서울시로부터 협조를 얻기 네. 좋겠다고 해서 저희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그거를 뭐 저희가 주도적으로 할 생각도 없고 저희가 꼭 주최 개최 기간이 될 이유도 없습니다. 필요하면 지금이라도 국민의힘도 함께 공동 네. 주최로 들어올 수도 있죠. 그래서 저희는 또 빠질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누가 주체가 누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행사가 대통령으로서 내가 가야 될 행사냐 아니냐를 먼저 판단하셨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네, 이재명 대표도 오늘 아침에 다시 한번 대통령의 참석을 좀 요구했는데 대통령실에서 입장을 바꿀 가능성 있다라고 보십니까? 바꾸셨으면 좋겠어요. 네. 뭐 제가 가능성을 갖고 어떻다 저떻다 말씀드리고 싶진 않은데 네. 대통령께서 저는 이태원 참사 그 추모식에 와주신다면 훨씬 더 그 사회적 통합에 그리고 이 유가족이나 네. 그 피해자 가족분들한테 많은 위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행히 이뇨한 혁신위원장은 가겠다고 네. 하셨으니 뭐 그것만으로도 좀 조금은 위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한편 유가족 분들께서는 계속해서 참사의 진상을 밝힐 수 있는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좀 제정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고 계신데 대표께서 윤석열 대통령의 결심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셨더라고요. 이건 어떤 배경이라고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지금 이 법을 통과시키려면 아직 한참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당이 동의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이제 우리 야당이 단독으로 처리해서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건데요. 일정 시간이 흐르면. 네. 그 경우 지금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의 이렇게 행태를 보면 야당이 단독으로 처리한 경우의 법은 지금 거부권을 행사하지 네.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가급적
뭐 조금 법안 내용을 좀 손질을 하더라도 수정을 좀 하더라도 여야가 합의해서 올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물론 뭐 어느 정도 그 원칙을 벗어나서 너무 법 자체가 훼손되는 건 문제지만 최소한의 어떤 법의 정신이나 또는 피해자 유가족들이 원하는 내용이 반영돼 있다면 다소 수정되더라도 합의 처리되는 게 그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낮추는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협조해야 된다는 측면은 바로 그런 걸 강조하신 네. 것 같습니다. 또 거부권을 행사하면 피해자 가족들, 그러니까 이태원 참사 피해자 가족들한테 또 한 번 그 가슴에 못을 받는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야 대표회담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김기현 대표가 민생협치 여야 대표회담을 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고 민주당에서는 윤석열 대통령까지 포함한 3자 회동을 하자 이렇게 역제안을 했는데 예. 그 이후에 뭐 진전된 상황이 있습니까? 아직까지 아무런 답변이 없습니다. 네. 대통령실로부터 어떤 얘기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뭐 사실은 여야 대표회담 또는 대통령과 그 야당 또는 여당의 대표와의 회담이 뭐 대단한 그 어떤 이벤트가 아니라 저는 일상적인 만남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번 과정에서 대통령께서 이재명 당대표, 야당 대표를 자신의 어떤 정책 협상 파트너, 대화 파트너로 인정한다면 네. 굳이 안 만날 이유가 없다. 그리고 단둘이 만나는 게 좀 부담스러우면 그러니까 저희도 처음에 수정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대통령과 양자회담을 요구했는데 그게 사실상 거부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김기현 대표하고 사실 양자회담은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꽤 오래전부터 있었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차이필 성사가 안 됐죠. 그래서 이제 와서 우리가 그럼 다시 재차 대통령과 양자회담을 했는데 그 김기현 대표가 그 양자회담을 제안해 오길래 우리는 그럴 바에 뭐하냐. 아예 현안을 풀려면 실질적으로 여당이 그 대통령으로부터 얼마나 그 독자적인 협상권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문제를 실질적으로 풀기 위해서는 삼자 회동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형식이나 그 주제에 구애받지 말고 저는 그 대통령과 여야 대표 세 분이 모이면 뭔가 국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어떤 그 결과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헌법재판소가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부에 직회부된 노란봉투법 또 방송 3법에 대해서 이 처리 절차에 문제가 없다 이런 판단을 내렸는데 민주당에서는 당초 11월 9일 본회의에서 이 두 가지 법안들을 처리하겠다 이런 방침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당초 그 일정에는 변화가 없는 건가요? 네, 현재로서는 변화가 네. 없습니다. 의장께서 이미 그 헌재 결정 전에 그 법안 모두 법안이 4개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노란봉투법 하나, 그다음에 이 방송법이 관련된 법이 3개인데요. 네. 그래서 모두 4개인데 그 4가지 법을 일괄 상정하시겠다고 의장께서 여야 원내대표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래서 저는 9일부터 처리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일각에서는 오늘 오전에 언론단체 관계자분들하고 간담회를 하실 때 대표께서 하신 말씀 보니까 방송 3법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좋은 안을 갖고 오면 뭐 수정할 용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런 해석도 나오더라고요. 방송 3법 같은 경우에는 방송 3법보다 노란봉투법을 우선 처리한 이후에 시간을 조금 두고 11월 중에 다른 본회의에서 이 방송 3법은 처리할 수 있는 것도 아니냐. 당내 안팎에서는 뭐 이런 시나리오들도 좀 나오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무슨 그걸 제가 염두에 두고 한 건 아니고요. 네. 그냥 아예 그 원론적인 얘기를 한 겁니다. 원론적인 얘기를 한 거는 당연히 이 법도 올라가면 또 대통령이 거부권 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다소 법안을 저희가 양보할 생각도 있으니 네. 뭔가 양보안이나 협의안을 좀 가져왔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제안을 한 겁니다. 근데 이게 법안이 올라간 게 벌써 5개월이 넘었는데 정부 여당 측에서 어떠한 협상안을 가져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 얘기가 메아리 없는 울림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정부 여당에서 이렇게 그 모르쇠로 일관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정말 구체적인 협상안을 저한테 들고 와서 협의하자고 하면 저는 다소 시간을 늦출 용의도 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안을 가져오지도 않고 있고 그다음에 이후에 협상에 대한 어떤 원칙이나 입장을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는 저도 그 9일날 처리라는 원칙에서는 변화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수정안을 협의해볼 만한 수정안을 갖고 온다면 처리를 좀 늦춰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다면 9일날 처리하시겠다는 방침은 확고하다. 이런 말씀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 이것을 필리버스터로 좀 저지하겠다 이런 방침을 밝히고 있는데
아무래도 최근에 국민의힘 윤재욱 원내대표와 본회의장에서 뭐 고성이나 야유를 하지 않는 신사협정을 제안하시고 또 네. 이걸 합의하면서 큰 관심을 받지 않았습니까? 신사협정 이거를 제안하신 배경도 궁금하고 또 아무래도 11월 9일에 이 방송3법과 노란봉투법을 처리하다 보면 이 신사협정이 깨지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상황에서 국민의힘에서는 신사협정도 맺었으니 합의 정신으로 좀 강행 처리하지 않는 게 어떠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와 신사협정은 좀 별개의 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신사협정 같은 경우는 크게 보면 내용이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회의장 안에 손 핏게 들고 가지 말자. 그것 때문에 계속 파행의 원인이 됐거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서로 교섭단체 대표연설이나 대통령 시정연설에서는 네. 서로 좀 고함이나 또는 뭐 이런 자리에 앉아서 발언을 좀 자제하자, 이게 기본 원칙이기 네. 때문에 이 방송 3법과 노란봉투법의 처리는 국회법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건 절차대로 진행하는 게 맞다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